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집트 루크소르역에서 또다시 열차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40년 만에 또 대형 참사가 발생했죠. 도대체 이 끔찍한 사고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 철도의 저주는 반드시 제 손으로 끝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을 가슴 뛰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겁니다. 오늘 사연은 이집트에서 오신 아민 살라흐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아민 살라흐입니다. 이집트 철도청 안전국장이자 카이로 대학교 경영학 박사죠. 철도청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 제 마음은 항상 무겁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열차 사고 소식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는 100년 동안 이집트를 괴롭혀온 철도의 저주와 그것을 끊어낸 기적 같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카이로 중심가에 위치한 철도청 본부 12층 제 사무실에서 전날 보고된 안전점검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카이로의 풍경은 여느 때와 같이 활기찼습니다. 나일강을 따라 늘어선 건물들, 멀리 보이는 피라미드의 실루엣,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비서 하산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든 태블릿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루크소르역에서 또 열차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또 사고라니요? 지난달에도 아스완 근처에서 경미한 탈선 사고가 있었는데 사상자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산이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3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관광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블릿에는 충돌 현장의 실시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두 열차가 끔찍하게 뒤틀려 있었고 비상대원들이 부상자들을 이송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다니. 즉시 현장으로 가야겠습니다. 헬리콥터 준비해주세요. 서류를 급하게 가방에 넣으며 지시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 보고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 사무실을 나서며 비상지휘팀에게 연락했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와 옥상 헬리패드로 향하는 동안 철도청 임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루크소르로 날아가는 동안 태블릿으로 CNN 속보를 확인했습니다. 100년 묵은 철도 저주라는 자막과 함께 저희 이집트 철도의 비극적인 역사가 세계에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1914년부터 시작된 사고 기록, 매년 반복되는 충돌과 탈선, 그리고 끊이지 않는 사망자 수. 전 세계가 우리의 비극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루크소르까지는 약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헬리콥터 창문 너머로 나일강의 푸른 물줄기가 보였고 점차 고대 도시 루크소르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 도시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보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아름다움이 비극으로 가려졌습니다. 헬리패드에 착륙하자마자 지역 철도청장 아흐메드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살라흐 국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현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상황을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흐메드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침 8시 15분 카이로에서 출발한 315번 열차가 루크소르에 진입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 반대편에서 오던 지역 열차와 충돌했습니다. 신호체계의 오작동으로 보입니다. 또 신호 시스템이군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두 열차가 끔찍하게 부딪혀 있었고 부상자들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의료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었고 소방대원들은 열차 잔해에서 갇힌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안아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관제사들은 창백한 얼굴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관제실 책임자 타렉에게 물었습니다. 타렉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신호체계가 또 오작동했습니다. 8시 10분경 1번 선로의 적색 신호가 갑자기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관제 화면에서는 선로가 비어있는 것으로 표시되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열차가 이미 그 선로에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타렉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수동으로 신호를 확인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시스템이 계속 오작동하고 있었어요.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1914년에 도입된 프랑스식 신호체계. 100년이 넘은 이 낡은 시스템이 또다시 우리 국민과 관광객들의 생명을 위협한 것입니다. 백업 시스템은요? 비상 프로토콜은 작동하지 않았나요? 타렉이 쓰게 웃었습니다. 백업 시스템이라고요? 국장님, 우리에게 진정한 백업 시스템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지난 60년간 약속만 들었을 뿐이죠.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현대화는 약속됐지만 실제로는 낡은 장비를 조금씩 수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것도 사고가 날 때마다 임시 방편으로요. 몇 시간 동안 현장을 조사하고 부상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카메라 플래시가 제 얼굴을 향했습니다. 살라우 국장님,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프랑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집트 철도의 저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호 시스템의 오작동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결과는 조사 후 발표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철도 시스템이 근본적인 현대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고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열차는 서로의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진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고 구조대원들이 여전히 잔해 속에서 소지품들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한 구조대원이 작은 인형을 꺼내자 가까이 있던 어린 소녀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카이로로 돌아오는 헬리콥터 안에서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손으로 100년 저주를 끊어버리겠다. 저는 45세에 국장에 취임했고 대통령으로부터 2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실패하면 파면은 물론이고 이집트 국민들의 분노가 저를 향할 것입니다. 창밖으로 이집트의 광활한 사막과 나일강이 보였습니다. 이집트는 관광업 3대 강국이 되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왕가의 무덤, 카르나크 신전까지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을 품고 있죠. 하지만 관광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피라미드 보러 오지만 열차가 목숨을 앗아간다. 이 말은 우리에게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카이로에 도착해 철도청으로 돌아오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이집트 철도 사고를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집트 트레인컬스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집트 여행 취소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거대한 이집트 철도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빨간색 점들은 지난 100년간 발생한 주요 사고 지점을 표시한 것인데 마치 붉은 별자리처럼 온 지도를 뒤덮고 있었죠. 그 점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집트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철도청 주요 간부들과 프랑스 컨소시엄 프락스레일의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죠. 테이블 주위로 긴장된 얼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카이로의 화창한 날씨가 무색하게 회의실 안은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루크소르 사고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신호체계의 오작동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정확히는 1950년대에 설치되고 1970년대 부분, 교체된 릴레이 시스템과 2000년대에 추가된 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이의 호환성 문제였습니다. 철도청 기술부장 파리드가 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신호 시스템은 총 3번의 부분적 업그레이드를 거쳤지만 핵심 인프라는 여전히 1914년 프랑스 모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각 시기별 기술이 제대로 통합되지 않아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프락스레일 측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프락스레일의 이집트 지사장 미셸 투셰가 일어섰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항상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였지만 오늘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만 이는 단순한 인적 오류입니다. 우리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관제사의 교육 부족과 유지보수 일정 미준수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내 이집트 직원들의 얼굴이 상기되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그의 태도에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30년째 같은 말만 반복하시는군요. 제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프락스레일은 이집트 정부와 첫 계약을 맺은 이후 매년 올해 완료를 약속했지만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받고도 말이죠.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지난 30년간 프락스레일이 받은 계약금과 실제 이행 내역을 상세히 정리한 차트였습니다. 완료율은 항상 60에서 70%에 머물러 있었고 그나마도 대부분 임시 방편적 수리였습니다. 미셸의 얼굴이 상기되었습니다. 살라흐 국장님, 철도 시스템 현대화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집트의 독특한 환경적 요인들, 사막의 먼지, 극단적인 온도 변화, 낮은 습도 등이 유럽 표준 장비의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충분합니다.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30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것입니다. 미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요? 유럽 외에 누가 이집트의 복잡한 철도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 국가들, 아시아? 그들에겐 경험이 없습니다. 프랑스는 철도의 발상지이자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만한 태도가 절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조사는 계속되며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회의실을 떠난 후 제 오랜 친구이자 철도청 기술부장인 파리드가 남았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뛰어난 엔지니어로 대학 시절부터 제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아민, 내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 하지만 프락스레일과 맞서는 건 위험해. 그들은 우리 내부에 많은 친구들을 두고 있어. 파리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락스레일은 30년간 이집트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며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왔습니다. 교통부, 재무부, 심지어 대통령실 내에도 그들의 친구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들의 주머니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죠. 나도 알아, 파리드. 하지만 더 이상 국민들이 희생되는 걸 지켜볼 수 없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어. 파리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해, 아민. 내가 너무 빨리 움직이면 그들이 너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 그들에겐 이집트에서 100년 넘게 쌓아온 인맥과 파워가 있어. 그의 걱정이 이해됐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내게 선택권이 없어. 대통령이 직접 2년 시한을 주셨어. 그 전에 해결하지 못하면 내 자리도 없겠지. 파리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널 믿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사무실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하며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북미, 일본 등 선진국의 철도 시스템을 살펴봤지만 대부분 프랑스나 독일의 기술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집트의 특수한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몇 시간 동안 세계 각국의 철도 시스템에 대해 조사했죠. 제 눈이 점점 피로해질 무렵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2025 부산 세계철도 박람회, 한국 고속철도 기술의 세계적 전시장.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한국 고속철도 KTX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특히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국형 기술의 특징은 극한 환경 적응성과 기존 인프라와의 호환성. 한국. 그 작은 나라가 고속철도 기술에서 세계적인 강자라고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추가 검색을 통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자체 고속철 KTX를 개발했고 세계 여러 나라에 기술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의 안전 기록이었습니다. 개통 이후 치명적 사고가 거의 없었죠.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의 이음 시리즈라는 새로운 고속철도 시스템이었습니다. 최대 시속 430km로 달릴 수 있으면서도 100% 국산 기술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KTX 이음은 기존 인프라를 완전히 교체하지 않고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부산철도 박람회에 참석해야 한다고요. 그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교통부 장관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오스만 장관은 60대 후반의 노련한 관료로 이집트 정치계에서 30년 넘게 활동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나일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을 자랑했습니다. 살라흐 국장, 루크소르 사고 대응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스만 장관이 창가에 서서 물었습니다. 네, 장관님. 응급 조치는 완료되었고 현재 상세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관광객 15명을 포함해 3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우리 관광산업에 또 다른 타격이 될 뻔했습니다. 그의 걱정이 이해됐지만 인명보다 관광 수입을 먼저 걱정하는 듯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실제로 저는 다른 안건으로 찾아뵈었습니다.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철도 박람회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이집트 철도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파트너를 탐색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스만 장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부산이요? 한국인가요? 네, 한국입니다. 최근 그들의 철도 기술, 특히 신호 시스템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매우 인상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관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살라흐 국장,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프락스레일과 오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탐색은 좋지만 기존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장관님. 단지 정보 수집이 목적입니다. 장관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출장을 허가하겠습니다. 하지만 박람회 참관만 하세요. 살라흐 국장. 어떤 계약도 논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프락스레일과 계약 중입니다. 물론입니다, 장관님. 단순히 정보 수집만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 자동차, 전자제품, 조선,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한 나라.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집트의 고대 문명은 5,000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불과 70년 만에 그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며 이집트의 현실을 생각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과거와 달리 현재 이집트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히 철도 시스템은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명이 100년 된 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항부터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 수화물 찾기, 교통편 연결까지 모든 것이 신속하고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밝은 조명, 깨끗한 거리. 첫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에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도시라니. 책에서 읽은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의 현대적인 모습에 감탄했고 KTX의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갔습니다. 푸른 산, 정돈된 농촌, 현대적인 도시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한국이 이룩한 발전에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KTX의 속도였습니다. 305km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3시간 남짓의 여정 끝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첫날, 바로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박람회는 부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고 있었는데 그 규모와 전문성에 놀랐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전시장,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부스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철도공사 부스의 웅장함에 압도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부스에 들어서자 젊은 여성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정보를 찾으시나요?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 철도청 안전국장 아민 살라흐입니다. 한국의 철도 시스템, 특히 신호체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안전 시스템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우리 기술팀장을 만나보시는 게 좋겠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걸더니 곧 누군가를 안내했습니다. 몇 분 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박성준입니다. 코레일 기술개발부 부장이에요. 이집트에서 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습니다. 아민 살라흐입니다. 이집트 철도 시스템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습니다. 박성준 부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집트의 철도 사고 소식은 저희도 들었습니다. 루크소르 사고 말씀이시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이집트 철도의 오래된 역사와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설명하자 그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특히 1914년부터 사용해온 프랑스식 신호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죠.
낡은 시스템과 부분적인 업그레이드 사이의 호환성 문제, 사막 환경의 특수한 도전 과제, 그리고 프락스레일과의 복잡한 관계까지. 100년이 넘은 시스템이라 정말 도전적인 상황이네요. 박성준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일본과 프랑스의 기술에 의존했지만 결국 우리 환경에 맞는 자체 시스템을 개발했죠. 그의 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나요? 철도 강국들과 경쟁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요. 박성준 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속도와 적응력이라는 무기가 있었죠. 우리는 기존 기술을 배우되 한국의 환경과 필요에 맞게 빠르게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자체 고속철도 시스템을 개발했는지, 그 과정에서 직면한 도전과 극복 방법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기술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혁신을 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KTX 이음의 실제 주행 데모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우리 신호 시스템의 핵심인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히 수락했고 오후에 박성준 부장과 함께 시연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KTX 이음이라는 열차가 실제로 430km의 속도로 주행하는 모습이었죠. 그것도 완벽한 안전성을 갖추고요. 시연은 실제 선로가 있는 교외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마련된 관람석에서 우리는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열차가 가까워질 때의 그 웅장한 소리와 바람,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놀라운 속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열차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개발한 KTCS를 기반으로 운행됩니다. 박성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유럽 표준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의 지형과 운행 조건에 맞게 최적화했죠. 안전성은 99.99999%를 보장합니다. 부장의 태블릿에는 실시간 운행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열차의 위치, 속도, 주변 환경 조건, 그리고 수많은 안전 파라미터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KTCS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중 안전 레이어입니다. 박성준 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실패하더라도 여러 백업 시스템이 즉시 작동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예측 시스템이 잠재적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방지합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유럽과도 다르고 한국과도 다릅니다. 사막 환경, 극단적인 온도 변화, 모래 폭풍 같은 조건에서도 작동할까요? 박성준 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실은 우리 시스템은 이미 아랍에미리트에서 테스트되었고 60 고온과 모래 폭풍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사실 우리 시스템의 장점 중 하나는 환경 적응성입니다. 내일 우리 연구소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연 후 박성준 부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부산의 유명한 해산물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공식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좀 더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박성준 부장이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이 해산물은 우리 이집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신선함이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산은 한국 최고의 항구 도시입니다. 해산물이 정말 신선하죠. 그런데 살라흐 국장님,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프랑스 시스템을 교체할 생각이신가요? 그들과의 오랜 관계를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쉽지 않을 겁니다. 프락스레일은 이집트 내에 깊은 인맥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강력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국민들이 희생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박성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사실 한국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체 고속철을 개발하려 했을 때 많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은 할 수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술은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프락스레일과 이집트 내 부패 세력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요.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빛나는 도시, 멀리 보이는 항구의 불빛. 이 도시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다음 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부산 외곽에 위치한 현대적인 시설로 한국철도 기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분위기, 깔끔하게 정돈된 연구실, 그리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연구원들.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원의 박소연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철도 신호 시스템 전문가였습니다. 살라우 국장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연구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원 투어는 실제 열차 시뮬레이터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실제 열차 운행 환경을 완벽히 재현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시스템 반응을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 우리는 극한 상황에서도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박소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장애물 출현, 신호 고장, 극단적인 기상 조건 등 다양한 위험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것은 디지털 트윈 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제 철도 네트워크의 가상 복제본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국 전역의 철도망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각 열차의 위치와 상태가 정확히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박소연 박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열차와 선로의 모든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실제 물리적 세계의 거의 모든 측면을 디지털로 복제하고 분석합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 시스템이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예측 기능도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잠재적 문제를 미리 감지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박소연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KTX는 개통 이후 15년간 단 한 건의 치명적 사고도 없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집트 철도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박소연 박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기존 인프라를 완전히 교체하지 않고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우리는 레이어드 어프로치라 부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존 시스템 위에 새로운 디지털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식이죠. 이는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첨단 시스템이 이집트 같은 개발도상국에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바 있죠. 우즈베키스탄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그 나라가 한국 기술을 도입했다니 의외였습니다. 네, 우리는 2023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 250km급 철도 시스템을 공급했습니다. 사막 환경과 극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우리 시스템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환경과 기존 인프라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죠. 박소현 박사가 컴퓨터 화면을 열고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운영 데이터, 안전 기록,
극한 날씨 조건에서의 성능 등 모든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박소연 박사가 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행되는 열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구간의 실제 운행 영상입니다. 외부 온도 55, 가시거리 100m 미만의 모래 폭풍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다. 한국 기술이 이집트의 100년 저주를 끊을 수 있다. 연구원 투어를 마친 후 박소연 박사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철도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술력을 갖출 수 있었나요? 특히 철도 분야에서는 유럽이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박소연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후발주자의 이점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기술을 배우되 그들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았죠. 또한 우리는 처음부터 최신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100년 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집트의 문제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데 매달려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박소연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어떻게 자체 고속철을 만들 수 있겠냐고 의심했지만 우리는 그 의심을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이집트로 돌아오기 전 한국철도공사와 철도기술연구원 간부들과 비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이집트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한국철도공사 김정호 사장, 철도기술연구원 이태준 원장, 그리고 여러 기술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이집트 철도의 역사, 현재 문제점, 그리고 프락스레일과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를 돕고 싶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김정호 사장이 말했습니다. 한국과 이집트는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연결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성을 지키며 발전해온 나라들이죠. 하지만 정치적 문제는 복잡합니다. 이태준 원장이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기업과의 기존 계약, 이집트 내부의 저항. 쉽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국민의 생명을 위해 꼭 이 일을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정호 사장과 이태준 원장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김정호 사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함께하겠습니다.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재정적, 정치적 지원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집트 국민들은 이 도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을 안고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여행 동안 보고 느낀 것들, 특히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그들의 지원 약속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의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카이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예상대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항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그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살라우 국장님, 프락스레일과의 계약을 무시하고 한국과 협상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국장님, 한국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동 환경에 맞지 않는 아시아 기술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질문 뒤에 프락스레일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가 한국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고 선제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단지 정보 수집을 위해 부산철도 박람회에 다녀왔을 뿐입니다.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집트 철도의 안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의 추가 질문을 뒤로하고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습니다. 대부분 교통부와 대통령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교통부 장관의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무거운 분위기에 긴장했습니다. 살라우 국장, 무슨 일을 벌인 건가요? 오스만 장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러 신문이 펼쳐져 있었고 그중 하나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집트 철도청, 프랑스와의 오랜 파트너십 배신하나? 무슨 말씀이신지. 한국과 접촉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프락스레일 측에서 강하게 항의했어요. 우리는 아직 그들과 계약 중입니다. 장관님, 저는 단지 정보를 수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디지털 트윈 기술과 신호 시스템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오스만 장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민,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국제관계가 얽혀 있어요. 프랑스는 우리의 오랜 파트너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많은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중요한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십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100년간의 끊이지 않는 사고와 죽음입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간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장관님, 지난 30년간 프락스레일이 이집트 철도 현대화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매년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도 우리 시스템은 여전히 10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루크소르 사고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직접 보셨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이 비극을 언제까지 감수해야 합니까? 오스만 장관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그만. 당신의 임무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지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프락스레일과 다시 협력하세요. 그것이 명령입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파리드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민, 뉴스 봤어? 프랑스 대사가 직접 성명을 발표했어. 한국은 사막 환경에서의 경험이 없고 그들의 기술은 이집트에 맞지 않는다고 말이야. 사실이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이미 아랍에미리트와 우즈베키스탄 같은 사막 환경에서 검증됐어. 나는 직접 그 데이터를 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파리드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프락스레일의 알폰스 리엘 부사장이 내일 카이로에 도착한대. 그는 우리 내각과 직접 만날 예정이래. 알폰스 위엘이라고. 그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응, 프랑스 철도 업계의 거물이야. 그리고 파리드가 주위를 살피더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집트 내 프랑스 이권의 수호자로 알려져 있어. 소문에 의하면 그는 이집트 고위 공무원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 알폰스 위엘. 프랑스 철도 업계의 거물이자 소문에 의하면 이집트 내 부패 네트워크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움직인다는 것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죠. 알겠어, 파리드. 정보 고마워.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이집트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니까. 파리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해, 아민. 이 사람들은 위험해. 그들은 단순히 너의 경력을 망치는 것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어. 그의 걱정이 과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부패 네트워크는 깊고 넓었으며 그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알폰스 리엘과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통부 회의실에는 여러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과 프락스레일 대표단이 모여 있었습니다. 리엘은 60대 후반의 우아한 신사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살라우 국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리엘이 완벽한 아랍어로 인사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아랍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부산철도 박람회는 어떠셨나요? 유익했습니다.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가 이미 제 여행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인상적이었겠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집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프랑스는 100년 넘게 이집트와 함께 해왔죠. 우리는 이집트의 역사, 문화, 그리고 문제점을 이해합니다. 1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리엘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국장님,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엘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 정부와 30년 계약 중입니다. 그 계약을 깨는 것은 국제적 신뢰도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KTX 산천의 중동 지역 적응성에 대한 데이터는 없죠. 무엇보다 그들의 분산식 설계는 중동의 모래바람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서 관련 데이터를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다른 참석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리엘 부사장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 기술은 이미 아랍에미리트에서 성공적으로 운용 중입니다. 60도가 넘는 고온과 모래 폭풍 환경에서도요.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성공일 뿐입니다. 리엘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장기적인 안정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죠. 또한 한국 기술은 유럽 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호환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기존 시스템은 대부분 프랑스 표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면 교체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입니다. 회의는 계속되었고 리엘은 한국 기술에 대한 의심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의 말은 현란했고 때로는 기술적으로 정확해 보였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것과는 많은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참석자들은 그의 말에 설득되는 듯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리엘은 최후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프랑스는 이집트와 깊은 역사적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가깝죠. 파리 루브르 박물관은 이집트 문화재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세계 최고의 기관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집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이집트 문화재라. 대부분은 식민시대에 약탈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존이라고 표현하는 리엘의 후안무치함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이 프랑스에 빼앗긴 의궤라는 왕실 문서에 대해 말이죠. 박소연 박사가 저녁 식사 중에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1866년 프랑스 군대가 조선을 침략하여 왕실 도서관에서 수많은 문서를 약탈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의궤라는 왕실 의식을 기록한 귀중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50년이 넘도록 프랑스는 이 문서들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고 심지어 대여라는 명목으로 일부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집트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이집트의 문화재도 많이 약탈해갔고 그것을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이집트의 철도 시스템도 도움이라는 명목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후 저는 즉시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박소현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리엘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놀라운 문서를 받았습니다. KTX 산천 8년 사막 가옥 시험 리포트.
이 문서에는 한국 고속철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한 엄격한 테스트 결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60고온, 모래폭풍, 급격한 온도 변화 등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다는 증거였죠. 심지어 영업 주행 영상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 시스템이 기존 프랑스식 인프라와의 호환성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어댑터 모듈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하지 않고도 단계적으로 현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들고 언론에 공개하려 했지만 리엘은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SNS와 뉴스 사이트에 한국 기술을 비방하는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가격 덤핑으로 시장을 공략한다. KTX 부품, 대부분 중국산 복제품. 한국철도 우즈베키스탄 운행 중 심각한 결함 발견. 모두 거짓이었지만 이집트 대중들은 이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기술에 대한 의심과 비판이 확산되고 있었고 일부에서는 저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로 묘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집트 의회에서 철도 현대화 예산안 표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갑자기 저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철도청 안전국장, 한국 업체로부터 뒷돈 수수 의혹. 이런 헤드라인이 주요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명백한 모함이었지만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고 재활동은 제한되었습니다. 사무실에는 감사팀이 파견되어 모든 문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해외 출장은 물론 주요 의사결정도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프랑스와 이집트 내 부패 세력의 연합이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사무실에 갇혀 조사를 받으면서 제 꿈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 편이었지만 권력과 돈 앞에서 진실은 종종 무력했습니다. 철도 현대화 계획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고 이집트 국민들은 계속해서 위험한 철도를 이용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주이집트 한국 대사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보안 요원의 감시하에 카이로 시내의 한 카페에서 이진우 대사를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살라우 국장님,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진우 대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집트 철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진우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당신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대응책입니까? 먼저 우리는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것입니다. 리엘의 거짓말을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죠. 둘째, 우리는 이집트 정부에 공식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이 제안에는 EDCF 차관과 현지 생산 라인 설립이 포함됩니다. EDCF 차관이요? 네, 경제개발협력기금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저금리 장기 차관이죠. 이집트 철도 현대화에 1.5조 원 규모의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그 금액에 놀랐습니다. 1.5조 원은 약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지 생산 라인 설립입니다. 이진우 대사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완성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자체적으로 철도 기술을 생산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입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여러 나라와 비슷한 협력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입니다. 살라우 국장님, 한국 정부는 이집트의 철도 현대화를 진심으로 돕고 싶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진우 대사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외세에 의한 약탈과 식민 지배를 겪었고 독립 후에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섰고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와 한국은 다른 대륙에 있지만 공통점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고대 문명의 후예이면서 강대국 사이에서 주권을 지키며 발전해온 나라들이죠.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진정한 연대였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진우 대사가 계속했습니다. 리엘 부사장이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 있을 것이고 저희 박소연 박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모든 기술적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지원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고 그들의 접근 방식은 프랑스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이집트가 기술적 독립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내외 언론사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리엘 부사장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이집트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집트 철도 시스템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수사와 함께 프락스레일의 새로운 이집트 철도 현대화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제시되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점진적인 개선, 부분적인 업그레이드에 그치는 내용이었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고 대부분의 질문은 미리 준비된 듯 했습니다. 프락스레일의 우호적인 언론사들이 던지는 질문에 리엘은 여유롭게 답변했습니다. 그때 한국 박소연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견장의 뒤편에 앉아있던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리엘 부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100년 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한국에서 약탈한 의궤, 지금도 대여라 부르며 돌려주지 않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의아해했고 리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이 회견의 주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연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문화재 약탈과 기술 독점은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100년 동안 이집트 철도 시스템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나라의 참여는 막는 태도는 진정한 협력자의 모습일까요? 프랑스는 한국의 의궤를 150년 넘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많은 문화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집트의 기술 주권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갑자기 깨어난 듯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리엘 부사장님, 프랑스의 철도 시스템이 이집트에서 100년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 측은 사막 환경에서의 운영 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반박 근거가 있으십니까? 이집트 철도 현대화 지연이 프랑스 측의 전략적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고 있었습니다. 리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한국 측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250km급 고속철도 계약과 무사고 운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상에는 사막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행되는 열차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CNN이 즉시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철도, 중앙아시아 심장 달리다. 이 장면을 지켜보며 제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회 표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집트 국영 TV에서 생중계되는 이 중요한 순간, 찬성과 반대가 5050으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회의장은 소란스러웠고 결정적인 표결 전에 저는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집트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 앞에 있습니다. 100년 동안 우리는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끊이지 않는 사고와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질문드립니다. 사람의 목숨을 프랑스의 거짓말에 계속 맡길 것입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진우 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서 한 장을 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집트 의회에 한국 정부의 공식 제안을 전달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집트 철도 현대화를 위해 EDCF 차관 1.5조 원을 즉시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더불어 현지 생산 라인 무상 이전을 포함한 기술 이전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교체가 아닌 이집트가 철도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은 프랑스가 절대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게 진정한 독립성을 의미했습니다. 최종 표결 K철도 도입안이 가결되었습니다. CNN 화면에 Back Years Curse Ens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리엘 부사장은 패배를 인정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 철도청 동료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지지해준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아민, 축하해. 파리드가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역사를 바꿨어. 아직 시작일 뿐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되는 거지. 그로부터 36개월 후 새로운 K룩소르 열차의 첫 시험 주행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이집트 기술자들이 함께 개발한 이 열차는 이집트의 상징적인 카프릴레 대교를 지나는 순간 최고 속도 280km를 기록했습니다. 탑승한 기자단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열차가 루크소르역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열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 현지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살라우 국장님,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의궤의 눈물을 기술로 갚아줬다고 할까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을 이해하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한국교통연구원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2029년 하이퍼튜브 시험선 사막 구간 착공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280km 속도를 음속에 가까운 1200km까지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사막 300음속 1200km 가는 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기념식에서 이집트 대통령은 저와 한국 기술진에게 최고 국가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무대에 올라 연설하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의궤의 눈물을 기술로 갚아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픈 역사를 통해 우리의 아픔을 이해했고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진정한 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집트는 100년 묵은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승객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한국인과 이집트인 기술자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철도 시스템 개선을 넘어 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카이로 외곽에 설립된 철도 기술연구소와 생산 라인은 중동과 아프리카 철도 기술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이집트 청년들은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 자국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준 손기술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남이 막으면 직접 만들고 어려움을 겪은 나라는 그 경험을 통해 다른 나라를 돕는 진정한 협력의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기술 주권의 중요성과 진정한 국제 협력의 의미를 느끼셨나요?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세계를 돕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이 난제를 해결한 순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